43절 경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경로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는 아크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크는 복서평면상에 나타나는 곡선의 일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우리가 미분적분학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리는 이 t를 매개변수라 얘기를 하고 이제 x하고 y는 xy 평면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매개변수를 소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변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되고 이걸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이 되죠. 그리고 변변 더해버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이 말은 곧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평면상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시각화시키면 다음같이 그려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위에다가 자, 이제 우리는 실수값을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실수를 t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0부터 2파이 실수값을 이 안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실수값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실수 t에 의해서 나타나는 x값이 t만의 함수, y값도 t만의 함수라는 뜻에서 가로 안에 t를 쓴 거예요. 즉 t에 의해서 x가 표현되고 t에 의해서 y가 표현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앞서 약속한 것처럼 x를 코사인 t로 y를 사인 t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xy 평면상에서 xy 실평면상에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평면상의 곡선을 이 평면상의 곡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매개방정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 곡선의 매개방정식 표현인데요. 이 평면 곡선의 매개방정식 표현할 때 이렇게 x좌표를 t로 이제 매개변수를 t로 쓴 거예요. x좌표를 t로 y좌표를 t로 이렇게 표시했고요. t가 0이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t가 계속 커질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다가 t가 2파이면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서 정확하게 원을 한 바퀴 돌게 되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실평면이 아니라 이제 동일하게 복서평면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예문은 실평면상에서 주어지는 평면 곡선을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제 복서평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복서평면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실수축, 여기를 헛수축이라 얘기를 하죠. 또는 모든 복소수는 z는 이퀄 x 플러스 iy로 표시가 되니까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헛수부예요. 실수부를 나타내는 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복서평면상에서도 여기를 x축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를 또한 y축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복소수에도 적용을 하려고 해요. 복서평면에도.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매개변수를 t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라 보겠습니다. 이때 t는 실수예요. 이제 실수 t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보다시피 실수부 x하고 헛수부 y도 실수부 x하고 헛수부 y도 다 같이 t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표시했던 것처럼 실수부가 t로 표현되고 헛수부가 t로 표현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처럼 코사인 t, 사인 t라면 복서평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임의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특별하게 어떤 예문을 쓰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수값 t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일 때 이제 요 함수에 의해서 복서평면상에 점이 나타나겠죠. 자, 얘는 t가 0일 때 이런 점이 나타나고요. t가 움직일 때마다 각각 이제 점이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실평면상의 반시계 방향의 원이 표현됐던 것처럼 복소평면상에서도 이 함수가 정의가 되기만 하면은 어떤 곡선을 나타낼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동일하잖아요. 단지 실평면이냐 복소평면이냐 그 용어의 차이밖에 없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t가 a일 때 대응하는, 여기 보다시피 이 복소평면상에서도 순서상으로 점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 x좌표, y좌표거든요. 자, 이제 t가 a일 때 x좌표는 xa, y좌표는 ya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아무 위치나 하나 대응되는 점이 있었다라 볼게요. 마치 얘가 이렇게 대응되듯이 이제 요 점이 복소평면상에 여기에 대응이 됐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점을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은 t가 a일 때요. x좌표는 xa, y좌표는 ya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t가 여기서부터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이제 이렇게 평면상의 위치를 대응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t가 b일 때 대응하는 어떤 점이 있었고, 자, 이제 t가 b일 때 x좌표, t가 b일 때 y좌표를 생각해 본다면은 x, b 그리고 y,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수가 조밀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에 대한 대응하는 이 복소평면상에 대응하는 점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겠죠. 자, 그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곡선을 우리는 호, 아크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복소평면상에서의 호라고 약속을 합니다. 실평면도 마찬가지로 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라는 말을 약속할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이 호는 이제 이 커브 약자를 써서 보통 이제 C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복소평면상에 이렇게 여기 임의 어떤 t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임의 점은 x좌표도 t로 y좌표도 t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이런 순서상들로 이루어진 점들의 자취방정식이에요. 호라는 것은. 자, 그래서 아크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이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복소평면상의 점들의 자취예요. x, y 점들의 자취인데요. x는 t로 표현되고 y도 t로 표현되는 그런 점들의 자취고, 여기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제 매개 역할하는 변수 t가 a에서부터 b까지 간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점들의 자취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복소평면이기 때문에 복소수는 이렇게 실수부 더하기 i 허수부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zt는 이퀄 xt 플러스 i yt, x 대신에 xt, y 대신에 yt를 쓴 것 뿐이고요. 여기서 t는 실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xt, yt는 실수값 함수예요. 이 두 실수부하고 헛수부는 다 같이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값 함수들을 이렇게 결합한 이것을 t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매개 변수가 움직일 때 아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호를 약속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또 추가적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심플 아크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단순한 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호 또는 단순한 호 이렇게 약속을 할 텐데요. 이제 매개 변수 t가, 자, 임의 지점에서 t1, 여기쯤은 t2라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t1과 t2가 서로 다른 매개 변수였다라고 가정할게요. 즉 t1과 t2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이 t1에 대한 점이 여기쯤에 있고 t2에 대한 점이 여기쯤에 있어서 보다시피 zt1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도 되지만 이제 zt-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zt1과 zt2가 값이 서로 같지 않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함수 이론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정역 안에 있는 두 점이 서로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다는 얘기니까 1대1 함수를 정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조건이 나타나게 될 때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를 때 대응하는 이와 같은 그 함수값, 복소평면상의 함수값도 서로 다른 값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렇게 되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플하다라고 표현하도록 하죠. 요거이면 이제 이 경로 C를, 이렇게 되는 이 경로 C를 우리는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 심플 아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순한 호 또는 단순호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A하고 B라는 양끝점이 보다시피 매개역할하는 변수 T는 A하고 B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만약에 그 복수 함수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A하고 B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A하고 B가 요거 있지만 ZA하고 ZB가 서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A하고 B가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자 이제 이렇게 ZA하고 ZB가 같다면은 요거일 때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 호는 닫혀져 있는 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트 아크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진 호라는 얘기로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은 그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조금 전에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원과 같은 거를 아무나 하나 그려볼게요. 꼭 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원이 아니라도 돼요. 아무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가 ZT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수부, 허수부가 각각 이렇게 XY로 표현됐을 때 자 이제 T가 A일 때 점이 여기 있어요. T가 A일 때 ZA가 여기 있고요. 또한 T가 B일 때 해당하는 점도 다시 여기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모양이면 보다시피 이게 닫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크로스트라고 말을 해서 닫힌 곡선이다 또는 이제 닫힌 호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서로 같지 않으면 열린 오픈 커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열린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얘가 같으면 닫혀져 있다.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얘도 같지 않으면 열린 곡선이다. 즉 시점과 종점. 여기서 시점과 종점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T가 A일 때 T가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이제 이 복서평면상의 이 곡선 C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여기를 요거를 시점이랍니다. 요거를 종점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출발점, 도착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점과 종점인데요. 보다시피 이 크로스트 아크라는 얘기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곡선을 통틀어서 우리는 크로스트 커브 또는 이제 크로스트 아크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점과 종점이 같지만 그러나 이 A, B를 제외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T1, T2, T3 이런 모든 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니까 복서평면상에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을 때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될 때는 비록 이거이지만 A, B를 양끝점을 제외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같지 않다면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같지 않다면은 닫혀져 있지만 단순하다라고 해서 단순 닫힌 곡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크로스트 커브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매개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닫혀져 있긴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팔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같아졌으니까 얘도 닫힌 곡선이 될 텐데 그러나 여기에 서로 다른 T1, T2에 대해서 T1 이렇게 곡선이 가다가 T1이 여기 있고요. 쭉 돌다가 T2에서 여기가 T2가 이렇게 있어요. T1이 있고 자 T2에서 다시 곡선이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이때는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닫힌 곡선, 단순하지 않은 닫힌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심플하다, 이건 not simple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용어를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힌 곡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열린 곡선이에요. 얘는 이제 오픈 아크 또는 오픈 커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T1, T2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심플이란 말을 또 붙여서 이제 단순 열린 곡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린 곡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또 서로 다른 두 T1, T2에 대해서 겹쳐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T1일 때 여기고 또 T2일 때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not sim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곡선은 not simple open curve 또는 open arc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용어 어렵지 않죠?
자, 시점과 종점이 같아서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닫힌 곡선이라 한다는 것. 시점과 종점이 서로 다르면 열린 곡선이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팔자모양으로 겹쳐지거나 이렇게 겹쳐지게 된다면 not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이면은 그냥 심플하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결합하면 돼요. 닫혀져 있고 단순하다. 닫혀져 있고 단순하지 않다. 열린 곡선이면서 단순한 곡선이니까 단순 열린 곡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 열린 곡선이지만 단순하지 않으니까 단순하지 않은 열린 곡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들을 우리는 이제 용어를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곡선에 대한 연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조르단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닫힌 곡선 또는 조르단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닫힌 곡선일 때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의 내부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자,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의 내부가 주어져 있을 때 유한한 영역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단순 닫힌 곡선일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반시계 방향이라고 기억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모양일 때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의 방향은, 이 닫힌 곡선의 양의 방향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내부 영역이 놓이도록 진행할 때 그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요 그림에서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양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림일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라고 말을 한 거는 이렇게 단순 닫힌 곡선일 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런 용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도록 진행할 때 그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호라는 개념을 약속을 했고 또한 단순이라는 말을 약속했었는데요.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복소수를 약속을 하는데, 자, 보다시피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자, 이제 매개 변수를 t로 쓰지 않고 그냥 x로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x가 0이면 0,0이죠. 자, x 플러스 iy에서 y하고 x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y하고 x가 같으니까 x가 0일 때 0,0 여기에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1,1 여기죠. 1,1.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원래는 여기가 x 플러스 iy 복소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y 대신에 x를 썼으니까 y 이퀄 x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y 이퀄 x니까 복소평면상에서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방향으로 이제 대응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호를 C1이라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x가 1일 때는 1, 여기가 이제 항상 요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 1,1, 요 1,1에서 출발하고요. x가 2일 때는 2,1이에요. 복소평면상에서 실수부가 2고 헛수부가 1이니까 여기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헛수부가 항상 1이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은 호를 C2라 놔보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C1 곡선하고 C2 곡선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거든요. 얘네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열린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끝점이 일치하진 않잖아요. 열린 곡선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매개 변수 값에 대해서 함수 값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심플 아크에 해당되는 간단한 예문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열린 곡선이 아니라 닫힌 곡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자, Z는 이퀄 2의 i의 세타승인데요. 이것은 매개 변수를 세타로 잡은 거예요. t로 잡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을 0부터 2파이를 한다면은 이제 복소
평면상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되고, 이 말은 곧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를 뜻하잖아요. 따라서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다시 말해서 이 복소평면상에서 얘는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 0일 때 점의 좌표를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여기 있고요. 세타가 파일 때, 세타가 2분의 3 파일 때, 세타가 2 파일 때 여기 있어서 1,0에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표시된 이 곡선은 닫힌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닫힌 곡선이고, 자, 시점과 종점이 이제 보세요. 이제 세타 0일 때와 2파이가 서로 다른 매개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복소값이 같아졌으니까 닫힌 곡선이고, 이 사이에는 어떤 세타에 대해서도 서로 같은 점이 없으니까 단순 닫힌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닫힌 곡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냅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요 밑에 있는 표현은 중심이 요 Z0라는 복소수 값이에요. 요 R은 뭘 나타내냐면 원의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복소평면상에서 여기가 만약에 Z0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대문자 R로 주어지는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해서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 곡선상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게 Z 이퀄 Z0 플러스 R 2의 I의 세타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Z0는 고정된 복소 상수고요. R은 실수값이고 세타 최할승값의 범위를 0부터 2파이로 둔다면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1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얘도 단순 닫힌 곡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표시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반지름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반지름을 R만큼 키우고 싶다면 이 곡선은 Z는 이퀄 R 2의 I의 세타승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다시 플러스 Z0 하면 원의 중심이 원점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돼 가지고 Z0로 이동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을 중심이 원점이거든요. 원의 중심이 그대로 Z0만큼, 즉 X좌표가 X0, Y좌표가 Y0라면은 자, 이제 실수축 방향으로 X0만큼 헛수축 방향으로 Y0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원을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Z0가 중심, 대문자 R이 원의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0부터 2파이까지 가면 정확하게 원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만약에 0부터 4파이라면 두 바퀴를 돌게 돼요. 또한 0부터 만약에 2파이가 아니라 0부터 파이라면은 0부터 파이라면 위에 상반 원만 그려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Z는 이퀄 2의 I의 세타승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은요. 즉 조금 전에 세타였던 위치 대신에 마치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한 꼴이잖아요. 그러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면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요. 하지만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0, 1, 사인 0은 0라서 1,0이에요. 1,0. 자, 이제 지금 요 반지름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걸 요걸 갖고 계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라면은 세타 2분의 파이라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0,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이에요. 자,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는 반시계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0부터 2파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할 때 플러스라면 반시계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라면 시계 방향 이렇게 되고요.
단순 열린 단순 닫힌 곡선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의 방향이에요. 단순 닫힌 곡선일 때는 반시계 방향이 양이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음의 방향이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원을 한 바퀴 도는 중심점이 있고 반지름 이되는 원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그냥 i세타나 마이너스 i세타인데 이번에는 2배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 2배를 쓴 거예요. 2배를 하게 되면 마치 조금 전에 했던 거에 세타 대신에 2세타를 대입한 꼴이니까 여기에 2세타가 되고 여기도 2세타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뭘 나타내냐면 각은 똑같이 0부터 2파이였지만 2파이에 다시 2배를 해버리니까 4파이잖아요. 이 말은 곧 앞에다 2배를 하는 바람에 2바퀴를 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타는 똑같이 0부터 2파이였지만 실제로 원을 한 번 돌고 또 한 번 돌게 돼요. 2배로 늘려놨으니까요. 세타의 2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의 2배니까 2세타는 당연히 0부터 4파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을 2바퀴를 돈 형태를 나타낼 때 이걸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시계 방향으로 2바퀴를 돕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3i세타를 한다면 3바퀴를 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곡선들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매개 변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매개 변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변경인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매개 변수를 t를 썼고요. 자, 이제 이 실수값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복소평면상의 어떤 곡선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잖아요. 자, 여기는 복소평면입니다. x, y, 실수축 그리고 헛수축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t가 a일 때 여기가 시점, t가 b일 때 이렇게 호가 그려져서 여기가 종점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t라 놨을 때 그 t에 대하는 복소평면상에 있는 점이니까 xt 플러스 iy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매개 변수를 만약에 다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매개 변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편에서 이걸 타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호처럼 타우라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타우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알파에서부터 베타라 보겠습니다. 이제 타우하고 t가 적당한 대응 관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타우 값에 의해서 t가 결정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t는 보다시피 t 타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지요. 즉 이 타우 값이 결정되면은 t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약소를 할 텐데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호대로 한다면 여기 이 기호가 굉장히 편리한 기호거든요.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 기호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t가 타우로 표시가 돼요 라는 것을 말하는 기호인데요. 우리 책에는 이 t 타우라 쓰지 않고 phi 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마치 y 콜 fx 이렇게 쓰듯이 표시한 건데요. y 콜 fx, y가 x만의 함수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yx라고도 많이 써요. 결국 이 y는 x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phi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t는 equal phi 타우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적당한 어떤 함수 관계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phi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phi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그리고 phi 프라임이 항상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고 phi 프라임은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phi 프라임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또 다르게 약속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phi는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증가라고 있죠. 함수가 이 phi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데요. 이제 타우가 취할 수 있는 값이요. 여기 이제 변수가 타우, 여기는 t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요. 타우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증가할 때 종속변수 t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조건 하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5' 타우가 양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증가하는 함수예요. 이 말은 건 뭐냐면은, 자, 이제 타우가 알파일 때 대응하는 t가 a였다면 계속 타우 값이 증가할 때마다 대응하는 t의 값도 증가하게끔 대응을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우가 베타일 때 대응하는 t가 b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조건 하에서 항상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타우가 증가할 때마다 t가 증가하게끔, 그래서 우리 책에 저자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함수가 바로 t는 equal phi 타우라는 함수예요. 이제 보다시피 타우가 증가할 때마다 t도 증가하게끔, 그리고 곡선이 뭐 이렇게 증가해도 되고 이렇게 증가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을 하나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이런 대응 관계 하나 있었습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건 마치 합성함수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 보다시피 이 z는 t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t가 다시 타우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요. t가 타우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phi 타우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x, 여기도 마찬가지로 phi 타우로, t가 phi 타우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요. y 역시 t가 phi 타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라색 곡선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제 t에 의해서 표현되는 곡선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타우로 표시되는 곡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온 게 이거고요. 다시 이렇게 온 게 이거였는데 이 두 개를 합성을 할 것입니다. 합성을, 컴포지트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해보니까 우리는 phi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컴포지트 합성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합성함수 우측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파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최종적인 독립변수는 타우였고요. 최종 변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최종적인 이 결과를 우리 책에서는 이 함수를,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캐피탈 G로 표시한 거예요. 대문자 G로 표시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문자 G 타우, 너무 크게 써놨군요. 대문자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소문자 대문자로. 자, 이제 대문자라는 걸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타우,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개 변수를 다시 바꾸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복수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었죠. 앞에 줄에서 배웠어요. 복수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실함수하고 여기 실함수, 이 실수부, 헛수부 둘 다 실함수예요. 이 각각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즉 X'과 Y'이 존재한다면 이 복수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함수가 바로 Z'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이 복수함수, 이 커브에 대한 도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커브, 이 곡선을 다룰 때 항상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는 점이 있죠. 이렇게 되는 점, 이렇게 꺾인 점이 생기는, 요건 우리가 보통 첨점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첨점, 이렇게 꺾인 점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자, 이 커브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면은, 자, 요 함수 여기까지는 미분이 가능하죠. 상수함수도 미분 가능하죠. 1차 함수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점에서는, 이 꺾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조각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piecewise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piecewise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고 요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런 점을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꺾인 점 몇 개, 유한 개의 점을 제외한다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구간별로 또는 이제 조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각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냥 다 미분 가능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꺾인 점이 나타나면 그렇게 될 때는 조각적으로 또는 구분적으로 구간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어를 붙여서 피스와이즈란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각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적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우리는 앞서 이제 이 함수 미분 가능했었죠. 앞에서 가정을 했고 파이 프라임이 양수라고 가정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z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자,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 합성함수도 미분 가능하죠. 우리가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 합성함수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제 타우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z 프라임 타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제 이교나 이교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얘를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z 그다음에 파이 타우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겁니다.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복수함수에서도 합성함수 미분법이 적용됩니까 하면 바로 얘 때문이에요. 자, 이 합성함수는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얘네들은 실함수의 합성함수, 얘도 실함수의 합성함수예요. 따라서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미분해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할 때 이거 실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바깥 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요. 즉, 이 식으로부터 자, 얘를 계산하는 것은 얘네들 미분하는 거와 같잖아요. 즉, 실수부 미분하고 허수부 미분하는 거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실함수고 얘도 실함수고 실함수에서나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다 배웠으니까요.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서 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파이 프라임 타우를 공통했으니까 묶어내요. 그 묶어내면 실수부 더하기 i 허수부 꼴이잖아요. 얘를 잘 보세요. 그게 이 모양이죠. 그리고 얘를 바깥으로 묶어낸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복수함수에서도 합성함수 미분법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실함수뿐만 아니라 복수함수에서도 합성함수 미분법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면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도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평면곡선의 길이 구할 때 랭스의 약자를 써서 L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지워볼게요. 랭스의 약자를 써서 L로 쓴다면 인테그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Z 프라임 평면곡선에 자, 이제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잖아요. 얘도 어차피 평면상의 곡선이에요. 복소평면이다, 실평면이다 이렇게 용어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지만 어차피 평면상의 곡선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Z'T는 Z'T라는 얘기는 곧 뭐냐면 루트 Z'T의 크기니까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면상에 있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제 크기를 계산한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식으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실함수뿐만 아니라 복수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은 미분적분학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길이는 매개 변수를 이 곡선을
t로 표현했느냐 타우로 표현했느냐 이거에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매개변수 표현에 즉 매개변수의 선택에 상관없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곡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t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표현됐었던 것이 타우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타우로 표현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자,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를 한번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미분했어요. 이것이 소문자 z 프라임 파이 타우 그리고 파이 프라임 타우 이거였죠. 자, 여기에서 그런데 파이 타우가 t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t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파이 프라임 타우라는 얘기는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타우에 대해서 미분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음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파이 타우였을 때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우리가 타우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t, d 타우. t가 종속변수고 타우가 독립변수니까 t를 타우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파이 프라임 타우와 같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분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 미분이라는 것은 미분적분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디퍼런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뜻하는 기호가 아니라 디퍼런셜이라는 미분이라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분적분학에서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y는 equal fx에서 y의 미분 dy는 df, dx, dx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자,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파이 프라임 타우, d 타우예요. 자, 이제 dt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z 프라임 파이 타우 그 다음에 여기 파이 프라임 타우는 dt d 타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dt d 타우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기호 표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z 프라임 타우의 크기를 계산해 봅니다. z 프라임 타우의 크기. 아, 여기 그냥 요거 그대로 쓰고 나중에 바꿉시다. 이거의 크기를 계산하면 z 프라임 파이 타우의 그 다음에 파이 프라임 타우의 크기죠. 이렇게 되죠. 이거의 크기를 계산한 거니까요. 근데 곱에 관한 이건 두 함수의 곱이잖아요.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아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파이 프라임 타우는 이미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절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식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요 기호 표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생각이에요. 즉, 이 기호 표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요 밑에 조금만 지워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z 프라임 이 파이 타우는 t로 쓸 수 있잖아요. t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소문자 z고 이건 대문자예요. 이건 대문자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 프라임 타우를 계산해야 되죠. 이 파이 프라임 타우라는 것은 이제 보다시피 dtd 타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 거 지웁니다. 요 식에서 양변에 d 타우를 또 곱해요. 그러면 캐피탈 Z 프라임 타우의 크기는 여기 이제 이 미분의 원리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d 타우를 계산하면 여기가 d 타우가 됐죠. 그리고 여기는 Z 프라임 t 그리고 여기다 d 타우를 계산하니까 dt만 남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잘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 기호하고 이 기호가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얘를 이거로 바꿀 수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캐피탈 G 프라임 타우의 크기 D 타우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부터 B였지만은 타우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알파에서부터 베타예요. 얘를 알파에서부터 베타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곡선의 길이를 표현할 때 매개 변수를 T를 이용해서 표현하든 타우를 이용해서 표현하든 간에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미분적 분학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미분, 디퍼런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좀 전에 다 설명했던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 Z 타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Z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면 미분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꺾인 점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럼 피스와이즈라는 말을 붙여서 구간별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방금 전에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T를 이용해서 표현하든 보다시피 타우를 이용해서 표현하든 동일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아까 증명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왔었죠. 그리고 나서 쭉 계산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더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대문자 G 프라임 타우 그리고 D 타우 같아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매개 변수의 선택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리고 이 곡선이 미분 가능할 때 자, 임의의 지점에서 양끝점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양끝점을 제한, 즉 이 양끝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개관 AB 안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 각각의 점에서 그리고 도함수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Z'은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접선의 그 크기가 1이 되도록 하는 단위 벡터를 만들 경우 단위 접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Z'의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복소수는요. 벡터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벡터의 성분이라는 개념하고 동일시한다면은 그래서 복소수하고 벡터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갖게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를 만들 때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매끄럽다는 말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요. 이 호가 미분 가능하다 하고 이 Z'이 연속이고 그리고 0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Z'이 연속이고 0은 아닐 때 양끝점을 제한 지점에서 Z'이 0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곡선은 그 구간에서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끄럽다는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제목이 경로라고 돼 있죠. 자, 경로의 수학적 정의는 뭡니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매끄러운 호를 계속 연결해서 만든 그런 전체 곡선을 우리는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로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칸타우를 이제 약속하기를 조각마다 매끄러운 호 또는 경로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로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보다시피 유한계의 매끄러운 호를 끝점끼리 연결한 호를 말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앞서 우리가 이 예제 1번, 보기 1번에서 다뤘던 이런 게 바로 경로예요. 자, 이제 여기가 매끄러운 곡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커브란 말은 직선도 포함해서 얘기해요. 얘네들을 매끄러운 곡선을 연결해서 만든 것을 통틀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경로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경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로를 다른 말로 여기 보다시피 조각마다 매끄러운 호다라는 말은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각마다 매끄러운 호다라는 뜻입니다. 유한계의 매끄러운 호를 끝점끼리 서로 연결한 호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점과 종점에서 이 복소평면상의 이 점이 같아진다면 단순 닫힌 경로라고 한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같은 중요한 정리를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르단 곡선 정리에 대한 증명은 우리 교재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르단 곡선 정리에 대한 증명이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교재 수준을 벗어나니까 단지 이런 정리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 두도록 하죠. 자, 이 조르단 곡선 정리는 뭘 나타내냐면 어떤 평면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와 같이 단순 닫힌 곡선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 닫힌 곡선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유한한 영역이 있죠. 유한한 영역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유한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렇게 조르단 곡선 정리는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단순 폐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단순 닫힌 곡선 또는 이제 폐곡선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단순 폐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폐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유개인 영역,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유개인 영역과 언바운디드, 비유개인 영역의 경계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조르단 곡선 정리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단순 폐곡선은 유한한 영역과 유한하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경로라는 말을 살펴봤어요. 자, 경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로라는 것은 조각마다 매끄러운 아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끄럽다는 말의 의미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매끄럽다는 말은 이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이 미분하는 함수가 연속이고 양 끝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2절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 경로를 다룰 때요. 항상 이렇게 매끄럽다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다시피 조각마다 매끄러운 곡선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로란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경로라는 용어를 이제 복소 선적분을 정의하려고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제 복소 선적분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